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냉정하고 공평하게 생각해볼 지점의 별표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시간입니다. 박원석 저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춥죠, 나오시는데?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서울이 오늘 아침 영하 1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던데요. 네네, 낮 기온은 조금 오른다고 하는데 예.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바이든 이제 당선인으로 불러야겠죠. 네. 대통령 당선인으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소송전 뭐 계속 이제 보니까 재검표 한다 이것 다 뭐 기각됐지만 또 계속 이어간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당선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바이든. 자, 여야가 한 목소리로 한미 동맹 강조하고 있고요. 자, 바이든 시대 그 양국 관계 뭐 달라질 거 뭘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서 한미 관계의 가장 큰 리스크는 네. 불확실성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라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동맹 관계마저도 일종의 이제 게임의 법칙처럼 예. 만들어 버렸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예. 특히 한미 간의 가장 큰 최근의 현안이었던 방위비 이 분담금 문제 같은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오랫동안 이제 워싱턴의 인사이더였고 정치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네네. 특히 이제 미국의 대외 정책이나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어떤 정도의 예측 가능한 안정성 같은 걸 좀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그런 불확실성이 좀 거치고 또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그 전통적인 이 동맹의 가치로 돌아가서 예. 조금은 더 예측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한미 관계가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이게 뭐 외교 관계도 그렇고 이제 뭐 금융시장도 그렇고 사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예측 가능한 네. 그런 관계들이 이어지겠네요. 자, 강경화 외교장관 미국 갔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초청했는데 하필 이 시점에 왜 뭐 이런 의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갑작스럽게 잡힌 일정 같지는 않고요. 예. 예정돼 있던 일정인데 예. 이게 이제 대선 결과가 조기 확정이 안 되면서 예. 다소 시점이 애매해졌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게 동맹 관계의 외무장관 회담을 예. 연기할 수도 없는 네. 그런 상황에서 방문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네.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논의를 하기는 좀 상황상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내년 1월 20일에 이제 정부가 이양이 되는데 그때까지 남북 관계를 비롯한 양국 간의 현안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상황 관리를 할지 이런 것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예. 아마 바이든 당선인 쪽을 접촉을 하긴 할 텐데요. 예. 그 접촉도 사실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접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예. 왜냐하면 한쪽은 지금 대선 불복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아직 그 정권 인수 과정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촉을 하더라도 막 비공개 접촉 정도가 될 거고 네. 어느 정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그 미국의 대외 정책 특히나 이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미리 탐색을 해보는 그런 정도의 접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관련 기사들을 보면은 외교 결례니 또는 불쾌하니 이런 것들은 있는데 사실 방금 광고 나갈 때 저랑 잠깐 얘기 나누셨는데 트럼프, 폼페이오 국무장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미리 이 초청한 거를 사실 취소해도 그렇죠.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취소하려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거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폼페이오 장관도 자기 임기를 마감하는 상황에서 내년 1월 20일 날 새 행정부 출범 전까지 안정적 상황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정치적 야심이 큰 분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미 관계나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영향력 이런 것도 일정하게 이후의 영향력 이런 것도 일정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고 그런 면에서 시점상 다소 미묘하긴 하지만 예정됐던 대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로서는 기왕에 간 거 큰 어떤 이 무리를 혹은 부담을 만들지 않으면서 이제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되는 그런 과제가 강 장관한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우리 국내 주요 정치인들도 이제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신중하다, 진중하다 이런 분으로 유명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내 정치인 중에서 처음으로
가장 처음으로 SNS 축하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만큼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는 이게 이제 순조롭지 못하고 예. 원만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복원하고 또 긴밀하게 이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의 표현이었다고 보고요. 네. 이낙연 대표께서 그동안에는 좀 지나치게 신중한 거 아니냐. 돌다리도 다 두들겨보고 건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또 필요할 때는 이렇게 신속하게 메시지를 내고 입장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아마 가장 먼저 그런 축하글을 SNS에 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단적으로는 이제 유력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죠. 이런 행보를 앞으로 이제 좀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근데 또 문재인 대통령은 같이 갑시다. 이런 우리말로 이렇게 굳이 영어로 안 하고 이렇게 또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전 주한미 대사가 했던 말이잖아요. 유명한. 그래서 그게 이제 한미 관계의 어떤 이 동맹의 그런 중요성과 또 그 긴밀함을 상징하는 용어처럼 돼 있는데요. 아마 그런 취지에서 그걸 반복을 하신 것 같고 정부로서도 이번에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난감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미국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선언한 시점에 나갈 수밖에 없었고 기왕 그렇게 메시지를 냈다면 이후에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그동안에 조금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 약화됐거나 무너졌던 그런 한미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나 남북 관계를 순조롭게 풀기 위해서라도 한미 관계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펼쳐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좀 국내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 주말 사이 여론조사들이 좀 있었는데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갈등 누구 책임이 더 크냐 이게 나왔는데 추 장관 쪽이 37%다. 윤 총장 쪽이 24%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추 장관 쪽이 더 크다 이런 전반적인 답변인데 이게 무엇을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는 겁니까 이게? 글쎄요, 이런 잘잘못을 여론조사로 가린다는 게 과연 이게 이제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국민들이 이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게 끊이지 않고 이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이 공권력 그리고 법무행정을 대표하는 두 축이 법무사법행정을 대표하는 두 축이 이렇게 계속 갈등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의 결단이 좀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재신임했다고 윤석열 총장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의 직무수행이 이 정부의 결과와 다르다. 그래서 부하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점을 용납하기 어렵다면 해임을 해야 되고요.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임기가 있더라도. 그게 아니고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쨌든 검찰 개혁을 대놓고 부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화 속에서 검찰 개혁을 이뤄내야 된다고 판단한다면 추 장관이나 여당에게 좀 자제를 대통령께서 강하게 요구를 하시거나 아니면 개각 얘기도 연말에 나오는데 그 개각을 어떤 계기로 해서 법무장관을 교체하거나 이런 결단이 있어야지 그게 아니고서는 지금 두 사람 다 지금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상황이고 저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임명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임명된 분들이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노출하는 것은 저는 둘 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갈등 관련해서 또 오늘도 또 뉴스가 있습니다. 이제 이른바 특수활동비, 특활비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이 여야 의원들이 오후 2시입니다. 대검찰청에 직접 가서 이 검찰의 특활비 내역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예, 이렇게 네, 계획인데 현장 조사 한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 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이게 좀 그 공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특수활동비라는 게 정부 예산 내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예산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떤 업무의 기밀성이나 밀행성이 요구되는 수사라든지 또 정보 업무라든지 군 관련 이런 업무라든지 네네. 여기에 이제 제한적으로 그 예산이 배정이 되는데 과거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국정농단 사건 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라는 혐의로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사안이고 예. 그 이후로 이제 특수활동비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규모도 좀 줄었고 네. 국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폐지되다시피 했고 이게 저희 정의당의 그 노회찬 대표께서 이런 문제 제기를 선도적으로 했었는데 여전히 이제 불가피하게 남아 있을 수 있는 영역이 있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이라든지 또 뭐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렇게 수사를 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곳에서는 추 장관께서 이번에 이제 이 쌈짓돈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대검의 특활비 그 집행의 불투명성, 특히 이제 마음에 드는 곳에는 많이 주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서는 안 내려보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시시비비는 좀 가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반론 비슷하게 제기가 되는 게 과거에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상납받았듯이 대검에 배정된 검찰에 배정된 특수활동비의 일부분을 법무부가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나와요. 저는 그렇다면은 기왕에 그런 어떤 문제 제기까지도 이번 과정에서 좀 투명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고 만약 아무리 특활비가 영수증 없이 쓰이는 그런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편의적으로 자신들의 측근에게는 많이 내려보내고 마음에 안 드는 청에는 안 내려보냈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그거는 문제죠. 예. 제가 방금 전에 그 여론조사 그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어느 쪽이 책임이 더 크냐 이거 제가 간단히 그 숫자를 언급드렸었는데 이 관련해서 좀 여론조사 내용 좀 제가 간단히 좀 짚어보고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조사는요 엠브레인 퍼블릭 그리고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업체 4개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고요. 이번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MBS 홈페이지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 윤석열 총장 그 특활비가 뭐 영수증 처리 없이 뭐 이루어졌다. 뭐 이걸 마치 뭐 그냥 뭐 쌈짓돈처럼 썼다 이런 얘기를 이제 추 장관 쪽에서 또 여당 의원들이 했는데 근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대검이 원래 법무부 외청인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허술하게 뭐 쓸 수 있는 건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서 대검에 내려가게 되고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검에서 그 대검 내부의 어떤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서 일선청으로 이렇게 내려보내게 되는데요. 과거에 이제 특활비가 그 문제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그 특활비를 쓰는 기준이나 지침 같은 것도 과거에 비해서 좀 보완이 됐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이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법무부가 다 그 특활비를 집행을 한다. 그래서 뭐 검찰에 대한 특활비란 없다. 뭐 이런 답변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상황과 다소는 모순되는데 그런 모순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번에 분명하게 이 검증 과정을 통해서 좀 검증이 됐으면 좋겠고요. 가급적 이런 특수활동비라는 거는 그 정부 예산에 있어서 지극히 예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최소화되고 정말 불효불급하고 불가피한 곳에만 쓰이는 것이 좀 바람직하고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업무의 밀행성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가이드라인 또 공개할 수 있는 데까지의 공개 이런 어떤 개선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끝으로요. 지금 차기 대선 지지율 뭐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2강 구도인데 그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가 뭐 야권 재편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좀 반향이 있는 겁니까?
일단 반향이 없는 것 같고요. 김종인 예. 비대위원장이 네. 뭐 그 사람 생각이다 이렇게 일축을 네. 해버렸기 때문에 예. 아마 안철수 대표의 생각은 네.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고리로 예. 야권이 뭔가 이 후보 단일화나 선거연대나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선거에서 필패할 것이고 네. 기왕에 후보 단일화 선거연대라는 라운드가 펼쳐진다면 네. 이게 이제 차기 대선까지를 염두에 둔 그런 어떤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네. 거기에는 뭐 본인의 희망사항도 좀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 보고 네. 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이 그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